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규제하는 광주시의 조례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비를 마친 한비던전 2호기가 재가동을 코앞에 두고 냉각장치 이상으로 멈춰섰습니다. 2년 전 한 집배원이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집배원들의 근무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을 전후한 금품 제공이나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아파트들이 상업지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막겠다고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업계를 만난 뒤에 광주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상업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입니다. 상업지구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비주거시설을 반드시 넣게 돼 있지만 오피스텔로 이 면적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를 규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던 광주시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최근 급히 변경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오피스텔을 이제는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비주거시설로 인정해주도록 해당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비주거 의무 시설을 지금 다 오피스텔로 결국 또 채울 것이기 때문에 현재 후퇴한 조례안은 그러면 상업 지역에 100% 주거 목적인 초고층 아파트가 계속 난립되는 그런 양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계기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단 한 차례 광주시와 건설업계의 면담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가 시장을 만나 규제를 하면 건설업이 죽는다며 조례 개정에 대해 항의하자 한 달이 채 안 돼 규제에 대한 방침을 바꾼 겁니다. 5달에 걸친 시민 공개 토론의 결과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수차례 조언한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조례를 바꾼 겁니다. 광주시는 급진적이라는 경제계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조항을 언제 되살릴지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입법의 후에 의견을 쭉 들어본 결과 의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좀 시기를 두고 1단계 하고 나서 좀 지켜보고 하겠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조례라며 반쪽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늘 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 주택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 도회가 지역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 공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9%가량 줄어든 6,7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건설사들은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 조절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개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실제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8도, 한낮 기온은 6도로 특히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도 4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 광주의 기온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요 며칠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이렇게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면서 광주의 기온 8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는 확대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인 여수와 순천, 광양과 구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예방정비를 했던 한비던전 2호기가 재가동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뭘 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춰선 것은 어제 낮 12시 23분쯤입니다. 지난 7월부터 6달 동안 정비 작업을 마치고 운행을 해도 좋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아래 출력을 높이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정상적인 전력 생산을 할 계획이었지만 정상 가동 13시간을 앞두고 멈춰선 겁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를 식혀주는 냉각수의 수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떨어졌는데 저수위 경보가 작동하며 자동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전 측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수 수위가 낮아져 가동이 중단되는 일은 다른 원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의 원인을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가동을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6개월 동안의 계획 개방 정비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점검했길래 원자로의 핵심 부위에서 이런 이상 조짐이 재가동 직전에 발생하냐는 겁니다. 193일 동안이나 그 계획 개방 정비를 하고 가동을 하는데 바로 이게 이 발전소 정지가 됐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영광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한빛 원전 6기 가운데 4개 원전의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원자로 경락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됐거나 정비를 이유로 멈춰 있는 겁니다. 현재 한빛 원전에서는 5호기와 6호기만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2호기 재가동 일정이 안개 속에 빠져들면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 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밝혀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한 뒤 사면 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 뿐 전두환 씨처럼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법이 아닌 국가장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까지 수도 검침원들의 가혹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검침원들과 마찬가지로 발로 뛰며 일하는 집배원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에 한 집배원이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근무 여건은 바뀌었는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배원 오토바이에 택배 박스들이 아슬아슬하게 높이 쌓여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위태로워 보이지만 오늘 안에 택배를 다 배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싣지 않으면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이동할 때 많이 싣고 가야 돼요. 다음 주면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럴 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택배로 집배원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됩니다. 이제 해가 져가지고 그 개인용 핸드폰으로 불을 비춰가면서 주소 찾아서 그렇게 배달을 하고 2017년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인 2,052시간보다 훨씬 길고 OECD 회원국 평균인 1,763시간보다는 무려 1,000시간이 깁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26명의 집배원이 숨졌고 이 중 13명은 심근경색 같은 질병으로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7년 9월 광주 서광주 우체국 소속 이기련 집배원은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라도 좀 산재를 입거나 아니면 좀 편찮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나눠서 져야 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이기련 씨 사망 이후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세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증원이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정원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 집배원들은 인력 충원만이 지금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OECD 노동자들의 총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이 1,800여 시간에 비하면 1,000시간 이상을 집배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시간 동안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이 말을 남기고 이기련 집배원이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넉 달. 오늘도 집배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보성군 등량면 삼정리의 한 낭떠러지 도로 아래에서 69살 임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 2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신발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을 전후해 금품 제공이나 사전 선거 운동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고 제보를 활성화합니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합니다.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맛있는 밥상. 오랜 요리 노하우와 정성이 담긴 할머니 밥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을 할머니 8명의 요리 노하우를 담은 책, 할머니의 요리 비법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책을 만들 사람들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허미연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책을 발간하는 데 좀 역할이 크셨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들의 요리법을 좀 모아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부터 농성문화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요리법 모아진 게 있더라고요. 한 2011년부터 요리법 모아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할머니의 요리법을 인터뷰해서 알아낸 후에 새롭게 일러스트 요리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요리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그 요리 방법과 더불어 할머니들이 요리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할머니들만의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팁도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하신 어르신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변정희 어르신인데 선생님께서는 된장 요리법을 알려주셨어요. 된장을 좀 더 맛있게 만들려면 특별히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하나요? 매주 쓸 때부터 신경 쓰죠. 맛있게 만들려면 잘 떠야, 된장이 잘 떠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띄울 때 신경 써서 집 깔고 네모지게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제 그러면 한 삐쪽만 안 뜨고 걸어 뜨기 위해서 뒤집어서 한 20일 방에다 따뜻한 방에다 놔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동으로 뜨거든요. 집이 들어가야 잘 떠요. 집 아니면 된장도 잘 안 떠. 그러면 이 요리법을 언제 또 누구에게 좀 배우셨어요? 어려서부터 했은 게 이제 몇 살지는 잘 모르겠어. 어려서부터 항상 했은 게. 옛날에는 학교도 안 다녀서 초등학교 포단식 당기고 이제 살림했죠.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죠. 친정 어머니가 참 얌전해요. 종갓집이고 우리가 종갓집이거든요. 그래갖고 친정 어머니가 항상 하신 게 저도 같이 따라서 보고 담고 그랬죠. 사실은 요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해요. 좋은 점은 방부제 안 든 거 먹은 게 좋지요. 지금은 모두가 다 인스턴트 식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안 먹고 우리 집에서 한 것인 게 그것이 좋지.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이 요리법이요. 어떤 사람에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쉬운 음식, 편한 음식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의 이렇게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 음식을 한 번쯤은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저처럼 요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요리를 꽤 해보시거나 익숙하신 분들은 이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함께 녹아져 있으니까 그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요리법에 녹아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전자의 특징을 활용해 치매 위험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알츠하이머 질환 유발인자로 알려진 아포이 유전자의 특징을 활용한 치매 위험도 검사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구강세포를 채취해 DNA를 검사하면 아포이 유전자의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로 치매 위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구단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 목포 원도심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대 모습을 간직한 건물 사이를 걷다 보면 그 시대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포의 구도심을 걸어보자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렇게 요즘은 테마가 있는 여행이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목포 근대문화 역사거리로 떠나볼 텐데요. 먼저 구 심상소학교, 현재 유달초등학교 강당입니다. 목포에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초등학교로 일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목포에 처음으로 설립한 심상소학교 강당이죠. 네. 철근 콘크리트 조에 2가지 색깔의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2층에는 폭이 좁은 아치형 구조입니다. 또 목포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건물로 당시 강당 건축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걷다 보면 일본식 가옥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가옥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든 경우도 있고 네. 일본식 가옥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식 가옥은 2층 지붕에 책을 펴서 세워놓은 것 같은 박공 지붕의 현관이 또 인상적이고요. 여기에 또 내부에는 다다미 방이 일본식 목조 주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다미 방은 일본어로 다타미 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통식 전통식 바닥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속에 짚을 5cm 두께로 이렇게 그 위에 돗자리를 씌워서 이렇게 꿰맨 것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목포 근대문화 역사거리 곳곳에 이렇게 일본식 전통 가옥들을, 적산 가옥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버리고 간 게 적산 가옥인데 이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또 목포 부립병원 옛 관사도 이 근대문화 역사공간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목포 부립병원 원장의 관사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대규모 저택인데요. 근대기 동양척식회사의 주변 시가지와 함께 그리고 구 목포 부립병원의 흔적들을 이곳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당시 상류층 일본인 주택의 어떤 형식을 보여주는 건물로 이렇게 현 등록문화재입니다. 네. 이 근대 문화공간 중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 중 하나가 벽이 빨간 거, 네, 빨간 벽돌 맞습니다. 창고가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떤 건가요? 목포 해안로에 있는 붉은 벽돌 창고인데요. 일제강점기 건축된 창고로 당시 목포 부두와 그리고 또 가까운 지역의 화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창고들이 건축되었는데요. 근대기 목포 부두와 그리고 또 그와 연관된 창고의 흔적 그리고 역사성 그리고 또 장소성을 보여주죠. 또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당시 창고로서는 특이하게 붉은 벽돌을 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상부에 목재 트러스에 또 박공지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구 목포 화신연세점이라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것이 그렇습니다. 연세점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조그마한 상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백화점 형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 화신백화점 건물인데요. 네. 화신백화점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목포에서 이렇게 동아부인상회와 함께 대표적인 판매 시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저곳이군요. 네, 철근 콘크리트 건축으로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에 그리고 또 수평선 원을 강조해서 기하학적 형태로 내부 공간도 넓게 이렇게 개방을 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당시 모더니즘 건축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 목포 지역의 또 백화점 건물로 당시의 생활상과 그리고 또 장소성을 보여주기도 있고요. 여기에 또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성과 그리고 영사관과 그리고 또 동양척식회사가 네. 지금은 근대역사박물관 1관, 2관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잘 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주말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근대 문화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 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는 목포로의 여행은 어떨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그러면서 우리의 그 아픈 역사도 좀 알려줘야 되겠죠. 맞아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서둘러 선물을 보내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이 완화되면서 올해는 우리 농수축산물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장에 잘 포장된 과일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고품질 사과와 배 상자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5kg들이 사과 한 상자에 3, 4만 원 선. 이번 주부터 선물 배송이 시작되면서 생산자들이 출하한 물품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체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상품 가격은 큰 등락폭 없이 안정세입니다. 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10과짜리가 지금 구매하기는 가장 좋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10과나 13과 구매하기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도 미리 선물을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용으로 꺼려졌던 수산물들도 이제는 단체 주문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수축산물의 경우 선물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체 선물로 선택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굴비나 전복 등의 선물 세트도 주고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주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2미 5만 원짜리 있고, 그다음 90미에 6만 원 있고, 그다음에 7, 8미 7만 원, 5, 6미 제일 큰 거는 9만 원까지.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명절 선물 주문 흐름이 빠르게 바뀌면서 우수 농수축산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우리 농수축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와 양동시장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5곳 주변에 내일부터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와 이열 주차 등 주차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와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담양군이 중록원과 가사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들을 설날에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대상은 중록원과 메타세코이어랜드, 소세원과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과 가마골 생태공원 등 6곳입니다. 담양군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공산면 남창 1구에서 16만 원, 동촌 3구에서 12만 4천 원, 남창 4구에서 12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장성군 삼서면 수해 3리에서 10만 원, 3개 1이 13만 원, 대방마을 7만 원, 대흥마을 8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화룡마을 15만 원, 장사마을 13만 원, 대창 1동 25만 원, 장안 1, 2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수산 1, 2에서 7만 원, 화순군 능주면 전월주유소 김학근 대표가 20만 원, 명성식당 이영림 대표가 5만 원, 백암교회 정수연 목사가 20만 원, 은혜식품 윤부익 대표가 10만 원, 화순축협 구창훈 대표가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명성통닭 김명림 대표가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다음은 구례군 산동면 상관마을에서 40만 원, 상관 남성경로당에서 10만 원, 오봉마을 3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유곡마을에서 40만 원, 원천마을 20만 원, 봉서 여자경로당에서 10만 원, 봉서 남자경로당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봉서마을 20만 원, 양정경로당 5만 원, 양정마을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